때는 2008년 10월. 그때 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첫사랑 그녀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만큼 무서운 건 없다고, 이렇게라도 조금씩 잊혀지니까 다행이란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모든 연락을 묵묵히 무시하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오랜만에 전화해서 왜 우는데? 미안한데 내 이제 네 그런 말 한마디에 안 달려간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녀와 사귀었을 때 한바탕 다투고 나면 서로 연락이 없다가 둘 중에 누군가 먼저 전화해서 어디야? 보고 싶어. 그 말로 화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존심 따위 다 버리고 항상 그녀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그땐 왜 그랬을까요? 헤어진 후 2년 반 동안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 그 뜬금없는 전화 한 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녀가 정말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후회가 되더군요. 왜 갑자기 멋있는 척하고 지랄이고 그깟 10원짜리 자존심에. 그녀의 전화 이후로 전 또다시 술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쩔어서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녀와의 이별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순간 울컥하면서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전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다녀도 한마디도 안 했다.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이제 털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댈래? 몸이 썩은 문드러져야 정신 차릴 거냐? 아이고, 그만하세요. 애가 오죽 힘들면 이래요. 전 어머니의 손이 이끌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 성격 알지? 일단 근처 모텔이나 사우나 가서 하루 자고 온나. 내가 아버지 좀 달래볼게.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전 터덜터덜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다음날 숙취로 부서질 듯한 몸을 일으켜 보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제가 봐도 답답하더군요. 나름 빼곡 같던 피부에는 술독이 잔뜩 올라와 있었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살은 25kg나 쪄버렸습니다. 언제 잘랐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머리는 가슴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 문득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대책 없이 어질러진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단한 짐과 차키를 챙긴 저는 고민 끝에 저의 제2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숙취로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간신히 부산에 도착해보니 올 때마다 애용하는 호텔에 방이 없더군요. 전 근처 PC방으로 가서 호텔 예약 중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부산 전 지역의 호텔은 모두 만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틀 뒤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더군요. 전 검색 끝에 나름 괜찮다는 해운대의 모텔 하나를 찾았습니다. 홀로 떠난 여행인데 칙칙한 모텔방에 들어앉아서 노총각 냄새 풀풀 풍기고 있으면 여행 자체가 우울해질 테니까요. 전 VIP 룸을 잡고 부산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어이 얼라들아, 이 행님 혼자 부산의 칙칙한 모텔방에 처박혀 계신다. 어서와서 모시라. 다음날 부산에 사는 친한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평일이라 다들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먼저 전화를 준 동생이 무척 반갑더군요. 동생은 한때 A 호텔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했었는데요. 그 호텔에 방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곧바로 짐을 챙겨 A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기 어제까지만 해도 풀이었는데 역시 사람은 인맥이 좋아야 한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누군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방을 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호텔의 외부는 나름 깔끔했습니다. 로비에는 촌스러운 정복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외국인들은 여행의 분위기를 물씬 살려줬습니다. 전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긴 후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동생과 함께 해운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찾은 단골 횟집에서 우린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동생에게 물어보니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체크아웃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다가 매운탕으로 개운하게 마무리를 하고 보니 어느새 초저녁이 다 되었더군요. 저는 만취 상태인 동생을 들쳐매고 카운터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과 벨보이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얼굴로 절 쳐다보더군요. 하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만 올려보내고 그렇게 나갔던 남자가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서 여자까지 업고 왔으니 그럴만도 했죠. 전 동생을 침대에 눕힌 후 방을 둘러봤습니다. 참고로 녀석과 저는 친남매 이상의 끈끈한 의리와 정으로 그렇게 뭉친 사이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아, 안물? 안궁? 인정. 호텔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부족해 보였지만 방의 내부는 꽤 넓었습니다. 전 내심 만족하며 침실과 욕실 사이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있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더군요. 등골이 싸해지면서 후두둑 돋아난 소름이 제 몸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느꼈던 그 기분 나쁜 느낌. 하지만 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욕실로 갔습니다. 단조로운 인테리어가 돼 있는 욕실은 벽면이 누렇게 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익숙한 소름들이 절 공포로 몰아갔죠. 귀신을 몇 번 봤다고 해서 강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은 볼 때마다 늘 겁나 무서운 존재이죠. 동생은 어차피 만취해서 골아떨어진 상태였기에 전 욕실 문을 열어둔 채로 샤워를 했습니다. 아, 나 뭐고? 호텔 맞나? 샴푸고 샤워 젤이고 죄다 퐁퐁이고. 그렇게 짜증을 내며 머리에 샴푸질을 벅벅하고 있는데 순간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천장 쪽에 붙어있는 좌우 20cm가량의 네모난 환기구에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왜 이러지? 귀가 허해졌나? 전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후다닥 밖으로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야, 이건 뭐 TV가 PC방 컴퓨터 모니터보다 작노? 호텔 맞나? 전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찝찝하고 무서운 기분을 달랬습니다. 술 기운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살짝 들었는데 그때 묘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드레스룸에 있는 옷장이 큰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옷장 윗칸에는 금색과 은색의 촌스러운 이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더군요. 마치 드라마의 일부분이 수백 번 반복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화들짝 일어나 보니 두통과 속쓰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기묘한 꿈을 금세 잊은 채 동생이 자고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옷을 언제 벗었는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이불을 돌돌 말아서 꼭 잡고 자고 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침실에 불을 켜고 재빨리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드레스룸을 막 지나는 순간 방금 전에 꿨던 꿈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전 조금 망설인 끝에
4개의 옷장 중에 꿈에서 봤던 두 번째 옷장 문을 벌컥 열어봤습니다. 뭐야? 괜히 쫄았네. 요즘 내가 허하긴 허한갑다. 피식 웃으며 욕실로 들어간 순간 뒤통수를 오한마로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짐도 풀지 않고 잠이 들어서 몰랐는데 옷장 윗칸에 금색과 은색 실로 수놓아진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루시드 드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지몽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전 담배를 한 대 물고 변기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잠에서 깬 녀석이 후다닥 옷을 입고 눈치를 보다가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얼굴이 빨개진 동생에게 욕실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불이 들어있는 곳 외에 다른 옷장에는 옷걸이만 달랑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방의 전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내부는 인테리어를 한 지 최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유독 이 드레스룸과 옷장들은 비교적 최근에 꾸며진 것 같더군요. 오평남짓한 드레스룸 바닥엔 반짝반짝 니스칠이 된 나무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투숙했던 일본인이 급하게 방을 뺀 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국제영화제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큰데 하필 행사 전날 새벽에 방을 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슬슬 느낌이 왔습니다. 이 드레스룸에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 말이죠.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속이 아프다며 배를 부여잡고 정말 택도 없는 애교를 부리더군요. 오빠야, 내 성스레 죽겠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애교를 버득 집어넣어라. 전 낄낄거리며 룸서비스로 국물 있는 음식을 주문했죠. 소파에 같이 앉아 음식을 기다리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막 따갑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동생이 묘한 눈빛으로 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잘생겨서 반했나? 내는 오빠 니 믿는다? 에? 갑자기 뭔 소리고? 아니, 아까 내 잘 때 그러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잘 때 뭐? 말도 안 되는 애교로 귀여움을 떨던 동생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는 그런 알 수 없는 말만 해대니까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오빠야, 오늘 술 많이 취했나? 내 주량 알면서 그러노? 안 취했다. 그러면 아까 내 잘 때 내한테 한 행동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전 분명히 녀석을 침대에 눕힌 후에 편히 자라고 센스있게 겉옷을 벗겨서 곱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샤워를 한 뒤 거실 소파에서 잔 게 다였죠. 친동생 같은 녀석에게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정말 미치겠더군요.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순간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러자 녀석의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한테 지금 소리 질렀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녀석의 닭똥 같은 눈물에 순간 아차 싶었던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 녀석을 달랬습니다. 에이, 오빠가 잘못했다요. 미안하다요. 우리 이쁜이 화 풀고 이야기 좀 하자. 어?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내랑 장난하나? 저의 썩은 애교에 동생은 소리를 꽥 지르더니 겉옷도 입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 진짜 씨. 이게 뭔 일이고 대체? 저야말로 길 가다가 갑자기 똥침을 맞은 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녀석을 뒤따라가려는 순간 내가 정말
술김에 실수라도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녀석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좀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그때 동생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 룸서비스 직원이 음식을 가지고 왔더군요. 전 답답한 마음에 굴국밥 2그릇을 원샷해 버렸습니다. 동생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여성분들은 스스로 화가 풀리기 전까지는 남자가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기에 일단 기다리기로 했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까지 부르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더군요. 전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까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었지만 침실 쪽과 연결된 드레스룸 때문에 그쪽 근처도 가지 못하겠더군요. 기분 풀리면 연락해라. 믿는다. 그렇게 저는 부담 100배의 문자를 날린 후 차키와 겉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전 충격과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심코 바라본 룸미러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는 라이트의 불빛 때문인지 무척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 뒤의 후방 카메라와 연결된 액정 화면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금껏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초월하는 듯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죠. 그동안 봐왔던 영적인 존재들이 TV의 흑백 화면이라면 그녀는 컬러 화면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타던 차는 룸미러로는 차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유리에는 중간중간 검은 선이 그어진 썬팅이 돼 있었고 트렁크 쪽 높이가 앞쪽 본넷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사제로 달았었죠. 후방 카메라에는 여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바로 뒤에 서서 절 지켜보던 여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룸미러를 통해서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적인 경험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선명하게 보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출발을 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여자가 절 쫓아올 것 같더군요. 전 잠시 고민을 하다가 엑셀을 훅 밟아서 주차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는 물론 주변을 아예 보지도 않고 앞만 보며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로 나오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느껴졌고 다행히 주변에 차가 별로 없어서 정말 앞만 보며 청사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까 청사포로 진입하는 좁은 샛길이 나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조개와 장어, 우럭구이 집들이 밀집한 곳이 나왔죠. 하지만 그곳은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아주 좁았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차와 올라오는 차가 마주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생각하며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차 불빛이 길 양옆에 있는 민가의 유리창을 비추더군요. 전 어느새 베이지색 원피스의 그녀를 잊은 채 때마침 지나던 넓은 기찻길목 옆으로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전 밑에서 올라오는 차를 기다리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조명에 비친 기찻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대리운전 상호가 적힌 다마스 차량이 제 시야를 가리며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기어와 핸들을 조정하며 악셀에 발을 올린 순간 좌측 기찻길 위쪽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양복에 지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마스 한 대가 지나가는 그 몇 초 사이에 기찻길 가운데에 서서 제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조금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낯이 익더군요. 무표정한 얼굴의 할아버지는 몸을 천천히 돌려서 청사포 쪽으로 걸어 내려가셨고 저 역시 천천히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천천히 내려가자 90도 각도의 커브길이 나왔고 앞쪽에 드디어 부둣가가 보이더군요. 전 코너를 따라 사라지는 할아버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할아버지가 사라졌더군요. 전 바로 근처에 사시는가 보다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귀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영적인 존재를 마주쳤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짜릿하고 서늘한 공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귀신이 아니란 걸 확신했죠. 전 부둣가 끝쪽에 있는 단골 장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있는 사장님과 인사를 하며 자갈이 깔린 마당에 천막자리로 갔죠. 동생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전 홀로 술을 마시며 첫사랑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마신 술이 새벽이 되어가자 슬슬 취기가 오더군요. 동생과 마신 낮술 탓에 취기가 빨리 오르며 동생에게 걸려오는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지경이 되자 전 대충 계산을 하고 부둣가에 주차된 차로 갔습니다. 서늘한 바람 아래에 멀리 떠있는 오징어배의 밝은 조명을 바라보며 전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술이 조금 깨며 동생에게 걸려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친근하고 편한 동생이었던 녀석은 제가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켰습니다. 특유의 시원시원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녀석이 점점 여자로 보이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저는 초저녁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과 함께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뭐 하길래 전화 안 받는데? 저는 목소리를 깔고 혀를 베베 꼬며 그녀에게 술주정을 해버렸습니다. 네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닌 그녀랑 참 다른데. 근데 뒤한테서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야. 그러자 녀석이 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런데 순간 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후회가 되더군요. 그냥 너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만 해도 그렇게 해도 될 것을 괜히 멋있는 척 하려 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오랜 정적을 깨고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내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러는 건데? 나는 아까 오빠의 실수도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다. 이런 사람인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아 진짜.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차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학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 대리운전 안 필요하세요? 여기서 대리운전 부르시면 오래 걸립니다. 제 뒤에 서 계신 푸근한 인상의 기사님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편해졌고 왠지 이분의 말을 꼭 들어야 할 것 같더군요. 야 이 미친놈아. 이제 남자한테까지 호감을 느끼냐? 아, 이런 덜 떨어진 놈이. 전 기사님께 두 손으로 차키를 건네드린 후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호텔까지 가는 20분 동안 기사님이 한마디도 없이 운전만 하시더군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참 유치한 게 그 당시에 나름 고급 대형 세단이었던 제 차에 대한 칭찬이 전혀 없어서 내심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술 기운에 차가운 바닷바람도 맞았겠다. 차의 조용한 분위기가 더해져서 전 잠시 설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꿈을 꿨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더군요. 뭐고? 차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 차가 호텔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보이지 않더군요. 순간 대리기사를 사칭해서 취객의 돈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그 기사를 봤던 게 생각났습니다. 급히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확인했는데 멀쩡하더군요.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받은 1,000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 동전들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냥 가시진 않았을 텐데. 기사님이 혹시 호텔 카운터에 어떤 조치를 취해놓진 않았을까 싶어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건너편 인도에 하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청사포로 가는 기찻길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새 멀리 사라져버렸고 순간 심한 어지러움에 비틀거리던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방 청소 필요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나 좀 가득 채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11시가 다 되었더군요. 술 기운에 갈증이 심해서 새벽에 방 안의 모든 물과 음료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저는 숙취로 띵한 머리에 손을 얹고 거실로 갔고 음료를 가지고 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배를 저리 눌러쌌노? 지독한 숙취 탓에 짜증이 났던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긴 복도에는 간간히 청소를 담당하시는 여사님들만이 보일 뿐 방문 앞과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방 벨소리를 잘못 들었나? 지독한 갈증으로 입은 바싹 타들어갔고 전 다시 소파에 앉아서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길 5분 후 후다닥 뛰어나가 보니 담당 직원이 카트에 물과 음료를 잔뜩 싣고 왔더군요. 전 급한 갈증을 달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속옷 차림으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5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시골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황소가 흰자가 없는 까만 눈으로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불이 달린 황소는 뒷발로 땅을 마구 차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이박을 기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기가 심하게 밝은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박자를 맞춰가면서 배를 눌렀고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전자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며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새벽에 그녀에게 했던 실수가 떠올랐던 저는 혹시 그녀가 온 건가 내심 기대를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되어 녹이 쓴 듯 거친 방문 소리가 기다란 복도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나 아무리 오래됐어도 방음 좀 제대로 하지. 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드레스룸을 지나 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도 가까이 들려왔고 엄청난 오싹함이 뒷목을 찔렀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 욕실을 나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드레스룸 옷장의 한쪽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질기고 끈끈한 줄이 온몸을 묶어버린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번의 기묘한 일들을 겪으면서 남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영적인 존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해를 입진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고작 옷장 문 하나 열린 것만으로 이런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롱 안쪽에는 가지런하게 정리된 색동 이불들이 보였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압박감에 전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는 반쪽 문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미친 듯이 눌러대는 벨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며 몸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드레스룸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 현관 쪽으로 냅다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 문을 여는 순간 벨소리가 뚝 끊어졌고 겁에 질린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속옷에 긴 가운 하나만 달랑 입은 상태로 방문을 훤히 열어둔 채 아무도 없는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곳에서 나가려면 제 짐과 옷이 있는 드레스룸으로 가야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에 전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킨 채 TV를 켰습니다. 저는 때마침 방송되는 개그 프로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소파 앞 테이블에 있는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멍하니 TV를 보며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고 있던 그때 휴대폰 진동음이 어렴풋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하필 드레스룸 쪽이더군요. 휴대폰은 옷장 안에 대충 던져놓은 제 바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옷들은 오색 이불이 있는 문제의 옷장 옆에 들어있었습니다. 전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쉰 후 단거리 선수처럼 잽싸게 뛰어서 옷가지를 챙겨 들고 후다닥 거실로 갔습니다. 참. 나이 먹고 이게 뭔 짓인지. 전 눈물을 찔끔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문자 한 통이 와 있더군요. 그녀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귀신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곧장 욕실로 갔습니다. 정말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의 힘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덜덜 떨고 있던 제가 그녀가 온다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레스룸 쪽을 지나갔죠. 전 TV 소리를 크게 켜둔 채 문제의 옷장 문을 쾅 닫고는 욕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 괜히 폼 잡는다고 헛소리 하지 말자. 남자답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시간에 왜 카운터에서 전화가 오지? 수건을 대충 두르고 침실로 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호텔 직원분이더군요. 저 손님, 카운터에 동생분이 와 계시는데 배를 몇 번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샤워한다고 못 들었는갑다. 얼른 올라와라. 저는 그 길로 현관으로 튀어가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m 달리기 선수 빙의가 되어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며 꽃단장을 했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동생이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봉지를 양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남자 혼자 여행 와서 패션쇼라도 하는 거냐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시원 소주와 베스퀴 31의 제일 큰 사이즈 아이스크림 한 통이 들려져 있었죠. 아이스크림에 소주를 좋아하는 그녀의 독특한 취향에 전 작은 경의를 표하면서 마른 안주거리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전 동생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엊그제 니한테 무슨 실수했더나? 난 진짜 니 편의자라고 겉옷 벗겨서 눕혀준 것 말고는 없다. 진짜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자 그녀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자고 있던 그녀의 몸을 장난치듯이 슥슥 툭툭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제가 취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고 여기서 정색하고 화를 내면 서로 어색해질 게 뻔하니까 꾹 참고 자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5분 정도 몸을 툭툭 건드리다가 드레스룸 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맨발에 물이 잔뜩 묻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드레스룸 바닥을 걸을 때 나는 그 삐그덕하는 소리에 그녀는 제가 욕실로 간 거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 얼굴이 빨개진 채 절대 아니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여자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는 스스로를 나름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그런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순간 문제의 드레스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뭔가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네가 낮술을 많이 마셔서 가위에 눌린 거다.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하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가위 눌림의 원리부터 설명하며 진지하게 나오니까 그녀 역시 그러려니 하고 수긍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결백을 밝혔고 조금 오버스럽게 그녀의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조심스레 새벽에 통화했던 일을 묻더군요. 그 민망하고 미안한 일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저는 그녀의 말문을 막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헤어진 사람 들먹인 거 진짜 미안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싹 다 잊고 잘해볼게. 자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멍하니 TV만 보더군요. 전 그녀의 눈치를 보며 연신 술만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침대 위에 있더군요. 그녀는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서로의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냈습니다. 뭐고? 술 기운에 침대 와서 잠든 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황이었던 거죠. 화들짝 놀라서 서로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다행히도 민망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욕실에 가서 간단히 씻은 후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지 그녀가 몸을 일으켜 멍한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내 때문에 깼지? 속 괜찮나? 목마르지? 물 줄까? 전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며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빠야, 오빠야, 저기 봐봐. 저거 봐봐. 그녀가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돌돌 떨었습니다. 오색 이불이 들어있는 드레스룸 옷장 문에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여자로 보이는 검은색 형체가 그곳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옷장 문에 검은색 라카로 사람 모양을 그려놓은 것 같더군요. 어느새 제 등 뒤에 바짝 붙은 그녀는 겁에 질려서 울먹였고 심하게 놀랐는지
구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화장대에 여리여리한 스탠드 불빛과 침대에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야경, 그리고 달빛으로 방 안은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스름한 불빛 사이로 드레스룸 옷장 문에는 온통 새까만 형태의 여자가 투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영적인 현상을 겪어봤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득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턱이 덜덜 떨리며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녀가 구토를 한 것 때문인지 등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에 기댄 채로 그대로 굳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의 옷장 한쪽 문이 그런 기이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들썩들썩거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리는 겁니다. 그녀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심하게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침착하자. 이건 내가 꾸는 꿈일지도 모른다. 아니, 이건 그냥 꿈이야. 평소 루시드 드림을 자주 꾸는 저에게 있어서 꿈이란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암시를 주며 깨어나려고 해도 역시나 꿈이 아니더군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꿈꾸는 거야. 하지만 기괴한 그 소리는 제 귓속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전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들은 말로는 제가 계속 욕을 하며 꿈이니 뭐니 중얼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에 그녀는 더욱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전 가슴이 울컥하며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이 저를 괴롭힐 때 멀리서 뛰어오시는 어머니를 볼 때의 그런 서러움과 안도감이 느껴졌던 겁니다. 전 그 소리에 눈물을 훔치고 드레스룸을 무시한 채로 뒤를 돌아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몸과 침대는 토사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기괴한 소리는 멈췄고 옷장문은 반 정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여전히 온통 새까만 여자의 형체가 보여지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한 채 급히 겉옷과 함께 옆에 널브러져 있는 수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현관과 거실 사이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벨소리와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군요. 저는 반쯤 넋을 놓은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몸을 대충 닦아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로 나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한여름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은행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방과 복도의 온도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복도에는 너무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와 함께 허겁지겁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당직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죠. 체크아웃 합시다. 직원의 뒤에 걸린 벽시계를 보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당직 직원은 젊은 남자와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자였는데 서로 묘하게 눈빛 교환을 하며 체크아웃 수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약에 아직 남아있는 투숙 3일치 금액을 모조리 환불해 주더군요. 예약한 날짜 중간에 나가면 30%만 환불되는 것이 규정인데 말이죠. 직원들이 수속을 하는 동안 전 그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그때 방으로 올라갔던 직원이 저와 그녀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빠진 게 없는지 짐을 확인한 후에 씁쓸한 미소만 짓고 있는 직원에게 침대 시트 사례비를 건넸습니다. 그 길로 호텔을 나간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녀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 그녀는 여전히 무서운지 욕실 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했고 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새벽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모두 집 전화와 어머니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닌 대체 뭐 하길래 전화를 안 받노? 평소 일주일 넘게 외박을 해도 걱정하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간밤에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전화했다. 별일 없나? 어머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꿈에 제가 어느 방 침대 위에서 어떤 여자를 칼로 마구 찌르더랍니다. 정말 더 이상 찌를 곳이 없을 정도로 여자를 난자하고 있던 그때 어이구, 어이구. 한쪽 구석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어머니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도 없는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꿈에서 통곡을 하시니까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어머니가 저에게 급히 전화를 하셨던 거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 그분은 바로 어릴 때 몇 번 뵌 이후로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저의 외할아버지셨던 겁니다. 충남 예산에 알아주던 땅 부잣집이었던 외가댁은 어째선지 계속 신기가 있는 자식들만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며 쫄딱 망하고 말았죠.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1980년대에 그 호텔에서 실제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호텔에 투숙했는데 신랑이 신부를 살해한 후에 시체를 옷장 속에 두고는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그곳은 이름을 여러 번 바꾸며 재개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호텔에 가기 전에 투숙했던 일본인이 하루 만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갔단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